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학개론 3강 헌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부분은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있으시겠지만 먼저 역사성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입헌주의 헌법,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 사회 이런 용어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복지, 주의 헌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알듯이 아주 국가 조직적인,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있을 헌법,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헌주의 헌법은 말 그대로 법을 세운다는 거죠. 입헌주의. 그래서 전제 군주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통치가 행위가 아니라 문서화된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복지주의적인 헌법이라는 것은 앞에 사회자가 붙었듯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너무나 개인 어떤 자유주의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는 배려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적절하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특히 고유한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요 우리 지금 복지주의적인 어떤 헌법, 요거의 어떤 차이점을 덮여서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헌주의 헌법이라면은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신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자유분방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엄격하게 법률에 따른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이 분리가 돼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법이죠.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복지국가 헌법은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실질적인 민주화된 그런 법이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부가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헌법 개념의 유형과 분류 부분 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헌법 분류를 할 때 재정 주체가 누구냐, 재정 주체는 누구냐에 따라서는 역사적으로 발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적으로 전제 군주가 있겠죠. 군주가 주체가 돼서 만든 헌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험정헌법이라 하죠. 험정.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자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공경할 이렇게 되죠. 군주가 주체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군주를 받드는 그런 헌법이 되겠죠. 그래서 험정헌법이라 하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이게 시민 권력이 대두되고 18세기 자연법주의 사상이라든지 계몽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은 요즘 말로 하면 국민이죠. 국민과 국가 간에, 군주 안에, 또는 이런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협약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협약. 그 다음에 발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이 주권을 누리면서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제정해야 된다. 어디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국회에서 만든 헌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 민정헌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국가연합 이런 국가에서는 국가 간 협약, 이러면 국약 헌법, 이런 식의 분류를 한다는 거죠. 제정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번 항목에 보면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있죠. 존재 형식은
여러분들 앞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문서화되어 있느냐 또는 문서되어 있지 않느냐, 성문법, 불문법 이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개정 절차의 절차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헌법을 뭐 다른 어떤 사회 규칙이나 지역 규칙, 회사의 어떤 내규를 바꾸듯이 너무나 쉽게 바꿀 수 있다 하면 연성이 되겠죠. 쉽다, 부드럽다는 뜻이죠. 연성 헌법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바뀝니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죠. 그렇게 굉장히 바꾸기 힘들다, 딱딱하다, 경성헌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지, 레벤스타인이 분류를 했습니다. 레벤스타인 분류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유래나 또는 효력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 유래에 따라서는 뭐 다른 국가에서 받았으면은 모방한 거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한 국가에서 독창적으로 만드는 거는 창조적인 뭐 그런 식으로 모방적이냐 창조적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효력에 따라서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효력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헌법이 사회 현실하고 일치되는 규범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규범적인 헌법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헌법이 겉은 번지르하게 굉장히 멋있는 용어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 현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다음 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목적이라 그러죠. 명목적 헌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식적인 헌법 뭐 이런 용어들이 나죠. 가식적, 장식적 헌법. 그런 권력자에 의해서 이제 어떤 지배 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헌법 해서 분류가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헌법 이제 분류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헌법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서 만든 헌법, 민정헌법이 될 것이고, 존재 형식에 따라서는 우리는 헌법 조문이 다 있죠. 성문헌법이 될 것이고, 개정 절차는 우리는 경성헌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의결 정적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결 정적수에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헌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 투표도 걸쳐야 되고 공포 절차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결 정적수, 일반 의결 정적수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통과되거든요. 이것을 일반 의결 정적수라고 합니다. 이 이상 조건이 더 까다롭죠. 재적 의원 3분의 2니까 굉장히 어렵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굳이 분류를 해보면 저러한 곳에 포함이 된다 하는 부분이 큰 항목 3번 항목으로 38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자, 헌법 제정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알듯이 최초로 헌법을 만드는 행위를 제정이라 하죠. 그와 반대는 아니지만 개정이라는 부분 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헌법을 법의 동질성은 유지하면서, 여기서 동질성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유지하면서 헌법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가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과 구분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 폐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헌법을 없애는 거죠. 요거는 재정 권력자라든지 헌법 자체를 다 없애는 것을 폐지라 그러죠. 파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지, 그 다음에 뭐 변천, 변질, 뭐 변천,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은 재정 권력도 그대로 있고 헌법 내용은 그대로 있으나 실제 사회 현실이 변해버리는 거죠. 뭐 그런 부분. 그래서 구별되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이해 정도는 하고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9페이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절차는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은 시험에 출제되는 분야죠. 개정 절차, 우리나라의 개정 절차,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는 누가 개정하자라고 발의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국회하고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죠.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인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를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3번 항목이 나와 있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2 이상. 어떤 출석 의원이 아니라 제적 의원이다.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겠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는 그렇게 결정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된다. 즉시.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9페이지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중요 변천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만 강의를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리겠죠. 우리나라 어떤 역사죠. 역사. 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역사이기 때문에 헌법의 역사를 보면 제정이 48년 7월 17일 제정됐죠. 그래서 우리는 제헌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제까지 87년이죠. 87년 10월 29일 개정 9차까지 해서 이 헌법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다 해서 기본적인 9차까지 있었다. 그 중에 그러면 8번의 어떤 중간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외운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를 취득한다는 그 목표를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영되고 변화되었던 부분만 눈에 익히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타격 시험에 유신헌법에 안 좋았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80년대 8차 개정 때 보게 되면은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 연자제 금지, 그 다음에 구속적법심 부활, 환경권, 행복조언권, 양성평등 신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이죠. 환경권이라든지 굉장히 현대적인 선진적인 그런 용어들이죠.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양성평등이 8차 개정 때 80년대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실제 9차 개정 시에는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4.19 민주 이념 견성이라든지 기본권 보장 강화, 국군의 정치 중립,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가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그 8차 내용과 9차 내용 주요 반영된 부분들을 익히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54년도 여기에 2차죠. 54년도 11월에
2차 개정으로 기억되는데 맞네요. 2차 개정 시에 거기에 보면 4452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의문스러울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당시에 국회의원 재적수가 203명이었거든요. 203명 중에서 한 분이 빠져서 202명으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승만 정권이 정권 연장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당시에 결과적으로 부결이 됩니다. 부결이 되는데 어떻게 부결됐냐고 하니까 투표 결과가 135표가 나왔어요. 가결되려면 136표가 돼야 되는데 한 표 차이가 나는데 가결됐어요. 그래서 가결되기 위한 정죽수로 보면은 이게 135.33 이렇게 명으로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에서는 445입이 가능하죠. 끝자리 수가 있으면은 삭제하고 135명 해서 부결됐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은 끝자리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려서 136명이 되는 거죠. 근데 가결된 내용을 굳이 수학적인 공식으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가결 이치에 맞지 않게 가결시켰다 해서 445입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현재 헌법은 9차 개정이다 하는 문제가 기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 원리로 헌법의 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은 시험에 출제될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니까 전문에 포함된 내용과 본문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분하는 전문에 포함된 내용들만 기억하면 되겠죠. 나온다는 이야기를 설명해놨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에 그러면 헌법 전문의 성격이 어떻게 된다?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구분된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설은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의 어떤 최상위 어떤 개념으로 헌법 개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된다.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그게 아니야.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유례라든지 변천사라든지 뭐 이런 국민의 어떤 의사를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한 줄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기본권 존중의 원리,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법치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국민의 대표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줄에 보면은 법률 유보,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용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기술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법률 유보라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헌법에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국민의 기본권들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선언적으로든 어쨌든 하고 이것을 다 기술하기에는 분량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그러한 표현들을 법률 유보 잠깐 명시는 안 해놨다는 거죠. 법률 유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행정 어떤 조치로 인해서 불편부당한 것들이 생겼을 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률의 어떤 재판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보면은 사법 절차가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 절차에 의한 부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재판에 어때 가기 전에는 앞전자죠.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서 가게끔 해놓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한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 재판을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데 행정심판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헌법에서 해놓았으니 이것이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전치주의는 앞전자를 써서 앞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은 사회적 시장 경제. 우리는 통상 자유시장 경제, 개인이나 기업주는 창의적으로 자유의 사회에서 재산 가치를 형성하고 불려나갈 수 있죠.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독과점도 생길 수 있고 사회적 약자는 크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사실적으로 형성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주의라고 하죠. 우리 헌법에 이렇게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고 넘어야 될 게, 그렇다면 사회적 민주주의 3, 4년 전에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헌법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은 아니에요. 사회적 시장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조정, 통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헌법에 적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지문을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이런 용어 자체는 없다.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42페이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본 제도 중에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들의 자유로운 어떤 모임, 결사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당을 먼저 볼 수 있는데, 정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의사를 좋은 사람들을 선출하고 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게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 주체가 정당인데, 정당에서 이 정당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 그것만 잠깐 언급하고, 법 성격도 학설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다양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학자에서는 중개자, 적이다. 국민과 뭡니까? 정당,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다 해서 중개, 이런 역할이 다수설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 정당제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설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것 하는 그런 설이죠. 그래서 중개적,
권력설이다 하는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정당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결사체로서 이렇게 모이는 건데, 그렇다면 그거를 해산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최근에 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지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해산할 수 있다. 단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에 크게 출제될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정당은 무조건 뭐 특정 조직 규모가 없이 그냥 무조건 정당으로서 인정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 되고, 한 개 시도당 5,000명인가요? 1,000명인가요? 1,000명 이상 당원을 가져야 인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국가에 삼는 사람은 영토, 그 다음 뭐 있죠? 국민 주권인가요? 뭐 이렇게 간혹 시험에는 상식선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 지방자치는 요 말을 바꾸면 되죠. 보면은 영토, 요거는 지방자치니까 지역, 국민은 자치 주민이 되겠죠. 주민이 될 것이고, 주권은 지방자치권 이렇게 되겠죠. 뭐 요 정도 요런 개념도 있다라는 것, 혹시 시험에 지문으로 한 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거제도가 나옵니다. 선거제도에서는 우리가 평등선거라든지 보통선거, 그 다음에 뭐 비밀선거, 임의선거 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내용은 소선거구 제도와 대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결정수의 결정 방법하고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선거제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한 개 선거구에 한 사람의 대표자를 뽑는 게 소선거구죠. 대선거구는 그게 아니라 한 선거구에 뭐 2등을 한 사람이든 한 5등을 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2명에서 한 5명 정도의 대표자를 뽑는 그런 선거구죠. 그래서 이 두 선거구의 장단점은 명확해지죠. 소선거구는 한 선거구에 한 사람만 뽑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선거가 치열해지고 부정선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 대신 대선거구는 그렇지 않죠. 한 2등, 3등, 4등 했던 후보들도 5득보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단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소선거제는 어떻게 선거구를 잘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게리맨더링 이런 용어도 있는데, 그러나 대선거는 그런 거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의결 정적수 결정 방법에서 보면은 다수 대표제는 뭡니까?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은 선발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선거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다수인데 큰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공무원제도 윗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선거구제 장단점하고 공무원제도는 간간히 나오는 부분이죠.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나왔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간간히 나오는데 지문 한 구절 정도씩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공무원들은 우리 근로상권에 이런 게 법률로서 인정되는 부분만 되지 제한된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구조의 원리는
국민 주권이라든지 당연히 국민이 어떤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민 주권이라든지 통치 구조, 국민 주권이라든지 삼권 분리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의회주의 원리라든지 법치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놓은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치 구조 중에서 대통령제와 대표적으로 대통령제가 있겠죠. 이와 대체되게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내각제가 있죠. 의원 내각제. 자, 이렇게 대별을 해서 다른 또 이원 집중부제라든지 다른 게 많지만 시험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제도를 대별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하게 되면 독단, 독재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의원 내각제는 그와는 반대로 서로 토론하고 추진되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내각이 사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그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 대통령제 요소고 어떤 것들이 의원 내각제 요소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구분할 때 국무총리라는 총리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의원 내각제의 요소예요. 사실은 행정부 수반에 다른 일본 같은 하면 총리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다르겠지만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용어 이런 게 들어가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하는 것들 여러분은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치 기구 중에서 이제 뭐 정부가 있겠고 그죠. 정부 우리 대통령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최고 정점에는 대통령이 계시는다는 부분이 47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행정부가 있겠죠. 행정부의 최고 정점은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대통령제하고 사실 의원 내각제 요소들이 믹스되어 있는 국가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명을 받아서 각부 장관들을 통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무회의 여기서 장하게 굉장히 빡빡하게 많이 적혀있는데 국무회의가 행정부에서 이제 국무회의 있는데 국무회의의 장은 누가 되느냐? 행정부의 실질을 총리가 한다니까 총리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다. 국무회의를.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무회의는 필수기관이라는 거죠. 필수기관이다. 그 다음에 뒤에 다음 장에 나오는 우리가 감사원 이것도 필수기관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죠. 여러분들이 한 부분 읽다 보면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 읽는 순간에는 이해를 했지만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원과 국무회의는 필수기관이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는 중요한 요소들이 그 밑에 보면 즉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이고 독립된 합의체 기관이다 하는 그 개념만 독립된 합의체 기구다. 필수기관이다. 감사원도 필수기관이다. 나머지 지금 밑에 설명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것들은 임의기관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필수기관인 것은 하면 국무회의나 감사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요런 거는 임의기관이고 중요한 단어는 전심기관이다. 전심기관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어서 말하는 건 앞번에도 썼지만은 앞전자 국무회의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앞전 국가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러한 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전신기관 이런 용어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는 뭐다? 전직 대통령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된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도표로 되어 있는 양원제와 단원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요 양단원제 그저 미국과 같은 국가는 하원, 상원이 있죠. 그와 같이 뭐 양원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단원제. 이렇게 했을 때 요 두 개 제도에 비교를 하다 보면 장단점이 또 명확히 나올 수 있겠죠. 양원제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조율이 돼서 또는 걸러져서 의견이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양원제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상의 어떤 재정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의사결정이 좀 느려질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단원제는 그와는 반대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가 단원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양원제 같은 경우는 뭐 하원, 상원 거치다 보면 변질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에 읽어보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의권과 국회에서 질문권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고 하는 거는 그 뭡니까 그 현재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제가 돼서 국가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정부가 됐든 발의자가 있을 겁니다. 뭐 법률이면은 법률 발의자가 있을 거고 어떤 문제에 대한 발의자가 현재 해놓은 발의에 대해서 그 의의를 묻는 권한, 그를 질의권이라 그러고 질문권은 그러한 뭐 게 아니라 어떤 의무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거다 하는 구분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 부분 중에서 국회 권한은 쉽게 말해서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관리 감독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이 심의, 그 다음에 심사, 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국회에서 갖는 권한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 법원과 마지막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 여기서 권한, 시험에는 이제까지 어떠한 권한이 어느 기관에 속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면 법원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청구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어떤 위헌 법률을 어떻게 되느냐 심판해 달라. 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는 그거를 어디에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헌 법률 심판 청구권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법원의 어떤 권한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어떤 권한쟁의 심판권, 헌법소원 심판권과 같이 심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권한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권한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 사람들이 각 3인씩 추천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요 각 3인 추천된 3인 중에서 호선해서 네가 해라 해서 뭐 선정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은 시험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